그래서 2분기 내외가 큰 변곡점을 형성하지 않겠냐. 그게 이제 희망대로 잘 되면 좀 내년에는 좀 괜찮은 장일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어도 지수는 이제 박스권 형성할 거다. 또 주식하다 보면 사실 이 변동성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건데, 이 변동성 쪽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멘탈도 그렇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뭐 특히 올해 같으면 저도 되게 많이 힘들어서 네.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변동성은 결국은, 누군가 이거를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티켓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변동성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요즘 와서는 변동성이 좀 더 과격해지니까 그게 되게 힘들게 사람들을 만들었던 거고요. 네. 근데 변동성도 보면 결국은 시장이 합리적인 게, 그 주식을 이 가격까지 하락시키는 이유와 그 주식을 이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이유는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도 보면 왜 5%가 움직였지? 뭐 이슈들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종목 들어갈 때 하단 가격, 상단 가격 정해놓고 들어가야 이 변동성에서 견딜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봤던 가격대에서 움직이면 밴드 하단이면 매수 찬스로 활용하면 되는 거고, 밴드 상단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팔아내는, 내가 산 가격만이 아니라 아래위로. 네. 그렇게 정해놓고 가면 그 구간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갈 때 항상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손절 가격, 목표 가격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이제 제일 좋고,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내가 산 가격이 최저점이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변동성이 돼서 빠지더라도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타이밍 더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진짜 실패해도 내가 정한 로스컷 가격까지 가려면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거 밴드를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된다. 는 거고, 두 번째는 판단이 맞다면 네. 굳이 시세를 너무 보지 마셔. 예, 그것도 사실 답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장기 투자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진짜 또 단기 투자를 한다면 워낙 그분들은 사실은 가격보다 낮은 가치에 네, 있는 네. 걸 많이 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된 걸 사다 네, 보니까 그 네. 밑으로 잘 안 떨어지다 보니까 네. 오랫동안 많이 안 오르더라도 잘 버틸 수 있고, 네. 잘 버티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장기 투자로 네, 인식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가치 투자를 한 쪽은 네. 또 시세가 어느 정도 조금 오를 때 네. 계속 끊임없이 팔아내는 역할도 하니까, 뭐 사실 그렇게 화끈하게 막 하는 것보다는 네. 꾸준히 투자하시는 형태인 네.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모 신문사에서 네. VIP의 최준철 대표님이랑 네. 이제 저랑 둘이서 1대1로 네. 토론이라기보다는 약간 대담? 뭐 이런 형태의 네. 이제 취재였죠. 그 네. 당시가 딱 한 번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질문이 뭐였냐면, 저보고는 이제 약간 성장주 액티브 쪽인 거고, 최 대표님한테는 이제 가치주의 대가. 서로 어떻게 공부하시냐?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게 이제 질문이었는데, 결국은 뭐였냐면, 공부하는 방식도 같고, 좋아하는 섹터도 같고, 종목까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매매 스타일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섹터 공부 다 해놓고 되기 직전에 왕창 산다. 그리고 잘 먹고 우리가 목표가 오면 깔끔하게 빨리빨리 이익을 챙긴다. 그래서 액티브한 움직임을 저희가 보이는 거고요. 이제 그런 쪽은 이게 시간을 가지고 이 가격에서 끊임없이 이제 기업을 공부하면서 같이 챙겨가는, 그러다가 또 오르면 또 적당한 수준에서 또 계속 차익 실현을 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방식은 똑같은데 매매 방식이 다른 거죠. 공부 방식은 같은 매매 방식이 다른.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성향인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잘 대응을 하시는 게, 네. 그러니까 그 매매 변동성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본인의 액티브 스타일인데 같이 좀 갖고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그렇죠. 거고. 각자의 성향에 네. 맞는 투자법도 있는 거일 테니까. 네. 그거까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번 책에 이제 미스터 마켓 2023에 담겨 있는 좀 핵심 질문 하나 드리면, 그럼 이제 본부장님만의 2023년 투자 시나리오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에 투자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수정하고 재확인하는지, 이제 오늘 했던 얘기 좀 정리하는 질문 같기도 한데 한번 네. 핵심 요약해 주신다면. 네. 핵심은 사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되게 시장을 눌렀던 악재들이 완화되는지를 저희가 한 2분기 기준으로 앞뒤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 그 다음에 올해까지 계속 안 좋았던 것도 개선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절묘한 시점, 그래서 2분기 내외가 큰 변곡점을 형성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그게 이제 희망대로 잘 되면 좀 내년에는 좀 괜찮은 장일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어도 악재는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지수는 이제 박스권 형성할 거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재고 순환 지표나 뭐 이런 투자 지표들을 봤을 때 투자가 있는 곳에 수요가 있고, 수요는 결국 미래의 실적을 반영해 줄 거라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이제 여러 섹터가 있다. 그리고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제조업도 제조업이지만 잊혀져 있던 소비주들도 다시 기회가 얻는 과정이 돼서 박스권에 갇히더라도 섹터별 종목별 순환매는 충분히 가능한 장. 그래서 한 줄 요약하면 내년에는 미니멈 종목 장세. 잘 되면 뭐 지수가 이제 2년 동안 힘들었던 과정에서 벗어나는 과정. 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에 우리나라의 이제 증시의 가장 큰 이슈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물가랑 금리 인상 관련된 거였고, 네. 두 번째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던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중국의 이제 코로나에서 봉쇄 정책이었던 것 같은데, 중국 어쨌든 지금 이제 완화 정책으로 이제 돌아섰고, 물가랑 금리 인상도 내년에 지금처럼 가파르게 할 일은 절대 없잖아요. 어쨌든 조금 더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완화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좀 이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런 큰 두 가지가 이제 많이 사라질 텐데도 증시가 박스피를 뚫기는 쉽지 않은 건가요? 그게 아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경기가 확 좋거나 확 나쁜 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잘 버텨버리면 그게 악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정쩡하게 버티면 아래 위로 양쪽 다의 자신감이 좀 없거든요. 그 방향성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더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시장을 눌러버리는 거고, 그게 아니네? 그러면 경기 침체인가? 이렇게 하면 또 안 좋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발생하는 그 레벨이 시장의 악재일 수 있다. 되게 역설적이죠, 그러면.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침체보다는 연착륙일 것 같고요. 연착륙. 왜냐하면 이게 고용이 되게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보면 60세 이상 은퇴자들이 코로나 때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투입되는 그 노동의 공급에서 이 은퇴자들만 다 제거하면 15%가 없어졌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민자도 안 들어왔어요. 뭐 트럼프의 정책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자체의 지금 노동의 공급이 과거 대비 적은 상태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뭐 트러블이 생겼었으나 임금이 계속 꾸준하게 잘 유지되고 있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어쨌든 상승률이 둔화인 거지 임금이 꺾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고용 상황이 되게 견조하다. 그리고 지금 다들 이제 저축을 쓰기 시작해서 소비가 둔화될 거라는 걱정을 많이 하긴 하죠. 근데 고소득층들은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태고, 이제 우리가 소득 계층 분위를 이렇게 나눴을 때 보면 하위 계층들은 저축을 쓴 거지 대출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비의 둔화로 이어질 거다라는 건 지금 걱정인데, 의외로 이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노출된 실물 투자자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경관 임금과 이걸에서 발생하는 이런 수요의, 그건 소비죠. 이게 완전히 박살나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계속 만들어내면, 지나고 났을 때 인플레가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게 연착륙이 되면 어떻게 봤더니 우리가 이걸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었구나라고 인식이 되면 사실 시장이 좋아질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버티니까 금리를 계속 눌러야 되는구나 라고 되면 시장은 아까도 주신 대로 악재가 해소됐는데 왜 박스권이냐라고 하면 이런 이슈가 존재할 수 있어서 의외로 역설적으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럼 2024년 혹시 주시장 준비하면서 좀 가장 경계해야 할 행동이 있을까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 그 다음에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안 좋다. 비관론. 한쪽 방향으로 안 치우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다 똑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는 똑같고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근데 들어보면 다 맞아요, 사실은. 다 맞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헷갈리는 거고, 헷갈리니까 이제 결국은 투자자 선택의 문제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그게 안 치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방송들도 이렇게 보면 전에도 몇 번 강조드렸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논리만 듣고 이 편 저 편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논리에 대해서 검증을 계속하는 과정들. 저 논리면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구나. 지금 저도 오늘 이 1시간 방송하면서 제 논리대로 펼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 논리인 거지 이게 무조건 맞다 아니는 아닙니다. 저도 이거에 의해서 제 수익률이 결정될 건데, 물론 이제 시장이 중간중간 바뀌면 저도 튜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고, 뭐 책 제목이 뭐 미스터 마켓이지만 결국은 미스터 마켓은 모든 가격을 다 본인의 결정이 시장 가격이 맞다라는 걸 저희가 수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저희가 1년 12개월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튜닝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치우쳐서 판단해서 극단값으로
안 움직이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주변에 요즘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매크로만 보다가 그러니까요. 종목 플레이를 안 해가지고 올해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세요. 의외로 지수는 재미없었지만 되는 종목은 또 엄청 잘 됐거든요. 심지어 중대형주들이 되게 많이 됐었고 굳이 소형주에서 찾을 필요도 없죠. 중대형주가 잘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치우쳤으면 좋겠다. 2023년도에는. 공포에 너무 억눌려 있으실 필요도 없고 안 좋았기 때문에 희망회로만 돌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미니멈 박스권이라고 보는 게 마음 제일 편하다. 그래야 섹터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는 거고 근데 또 잘 되면 플러스 옵션이니까 그러면 저희도 편하게 확산을 하면 되는 거라서 그건 그때 가서 6월 정도 2분기 언저리에 저희가 데이터 확인하고 남은 반년을 다시 방향성 설정하는 게 맞다. 올해는 진짜 주식시장에 매크로가 덮친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개인 투자자 사실 주식 잘 모르신 분도 네. 파월의 다 이름을 아시더라고요. 다 알지 네. 않을까. PC, 코어, 헤드라인 뭐 다 구분하시더라고요. CPI 뭐 이런 것까지 네. 우리가 굳이 그런 네. 것까지 다 몰라도 되는 세상도 있었는데 네. 자, 요즘은 다 아는 것 같지 않을까 네. 생각 들더라고요. 자, 이제 곧 있으면 또 2023년이라서 좀 네. 가시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결국 주식 투자로 꼭 돈을 번다기보다 주식으로 어쨌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지금보다 내가 자산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서 이 영상 보실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본부장님 찾으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로 이제 또 돈을 불려고 하시는 분이 찾아오겠지만 그분들이 또 돈을 불린 방법은 또 다양할 거잖아요. 주식을 불린 분도 있을 거고 부동산, 뭐 사업 그러면서 이제 본부장님은 지금 8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부자분들 좀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부자가 되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든가 좀 자본주의 시대에서 부자가 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저도 실제 많은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기업들의 오너분들을 많이 뵙고 그러니까요. 실제 제 고객분들도 꽤 있으신데 만나보면 똑같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래서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배팅할 때 배팅하실 줄 아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세요. 그냥 시장이 뭐 어떻게 되고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런 거는 아마 저한테 하는 말씀으로는 그거는 본부장이 더 잘 알지. 주식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자기는 주식 사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뭐 주식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볼 땐 지금은 뭐라도 해야 될 타이밍 같다. 그냥 이게 대부분의 공통적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뭘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이 주식이란 자산에 대해선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돈을 이렇게 맡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점은 베팅할 때 베팅할 줄 안다. 그리고 그거는 다 순수히 자기 판단에 의해서 베팅 타임을 잡으신다. 그래야 후회가 없고 내가 베팅하는 규모도 본인이 결정하시는. 저는 이제 그걸 위임받아 제 돈처럼 열심히 운용하는 이제 성관주의를 다 하는 매니저인 거고. 근데 부자 되신 분들은 그렇게 뭐 사실 운도 되게 좋으신데 운도 많이 따라주시긴 하는데 지를 때 질러줄 줄도 아는. 네, 타이밍을 확실히 좀 선택하시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시죠. 네.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부자분들이 오히려 전문가분들을 좀 더 잘 활용한다?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더 신뢰한다? 이런 부분 혹시 없나요? 약간 좀 그런 거는 뭐냐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돈을 크게 버셨 분들이 많아서 본인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성공과 실패 케이스가 계속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려고 하시는 성향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그 여러 투자 중에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맡기셨는데 제가 실패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성공한 투자일 수 있으니까 실패했다 판단하실 때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이제 그 선택도 본인이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고객이죠. 말 없이 들어갔다 갈 수도 있으니까. 말 없이 딱 정리. 네. 이한년 본부장 지원. 그럴 수도 있어서. 근데 성향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많은 사업을 하시고 실물 경제를 또 보시니까 또 본인 고집도 조금 있으시긴 한데 네, 그거는 저희가 어쨌든 저희 전략을 미리 말씀드리고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는 저희 마음대로 운영. 자, 본부장님 김작가TV에 굉장히 오랜만에 또 한번 나오셨는데 이제 곧 있으면 또 신년이잖아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좀 주신다면. 하여튼 뭐 힘든 한 해를 저희가 보냈고 사실 저도 되게 힘들었고 뭐 저희 고객분들도 올해는 좀 많이 저희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은 항상 기회를 주는 시장이 또 주식입니다. 그래서 잘 버티고 살아남아 있으면 이게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제공하는 게 주식이니까 뭐 요즘에 축구 때문에 많이 그 유행하는 말, 뭐 꺾이지 않는 마음. 이제 근데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걸 찾아야 되고
그러려면 또 저희도 우리가 투자를 할 대상들을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셔야 되니까 사실 힘들었지만 가장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냥 항상 그 마음 그 뜻으로 투자를 하시는 새해가 되셨으면 하고 그러면 아마 힘들었던 2022년 보상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꺾이지 않는 남자 이한일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